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성립 조건. 원래도 많이 나왔죠. 이 부분이. 먼저 시장이니까 아까 보셨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이 완전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어야 되겠죠. 완전 시장이 되려면은 다수예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것.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중개사 학교로는 어떻게 나왔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문제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틀린 말. 제가 아마 이미 결론 내리고 시작했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라 그랬죠. 그럼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을 완전 시장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시장하고 매칭을 시키면은 그 맞는 말 틀린 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에 존재한다는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겠지. 그 당시 그게 정답에 있어서 틀린 걸 찾아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구매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논리가 뭐냐? 요즘엔 잘 내지 않지만 어쨌든 정답 체크했던 상황이야.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지배하는 주체가 있겠죠. 가격을 지배하는 주체는 소수가 지배할까? 다수가 지배할까? 소수? 다수? 중수? 백수? 예를 들어서 시장에 어떤 A 물건을 거래해요. 거래하는데 참여자 수요자 수가 1명이야. 공급자 수가 100명이야. 두 사람이 협상할 때 가격 지배력은 누가 가질까? 수요자가 갖지. 그렇죠? 팔고자 하는 사람 많은, 사고자 하는 사람 적으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걸 사달라 협상 들어가겠죠. 지배력은 이 사람이 가지게 돼요. 수요자는 100명인데 공급자는 1명이에요. 협상할 때 가격 주도권 누가 가질까? 공급자가 가지고 있죠. 이걸 독점이라 그러죠. 수요자 독점, 공급자 독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다르게 시장에서 가격 결정에 대한 지배력은요, 소수가 지배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요. 소수 중에서 판매자, 공급자가 소수라 가정했을 때 공급자가 1명이다. 그럼 이거 독점 기업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급자가 소수다. 몇 개의 기업을 구성되어 있다. 그걸 과정 기업이라 그래요. 독과점 폐해라 그러는데 과정 기업의 이제 폐해 중에 하나가 과정 기업은 자기들이 생산한 시장에서의 제품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산자가 소수라는 걸 알지. 과정 기업들이 단합을 합니다.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비싸진 단합 가격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가격을 지배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둘 다 다수여야 돼. 완전 시장에서는 누가 가격을 지배할까? 다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소수가 다수로 가격을 지배한다 그랬지. 그런데 완전 시장은 둘 다 다수라 그랬어. 그러면은 아무도 가격을 지배하지 못해요. 둘 다 다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를 했어요. 완전 시장에 참여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결정해준 가격에 대해서 완전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렇게 가게 돼 있구나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이 가격 지배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수능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게 돼 있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완전 시장의 참여자들의 역할은 시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결정이 돼 있으면은 그 결정된 가격에서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만 조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이런 게 이게 성립이 안 돼.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요자 공급자들이 그 거래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상품이 뭘 말하냐? 상품이 동질성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지?
상품이 동질해요. 우리가 동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었죠? 지난주에 보신 거. 동질적인 상품 뭐라 그랬나요? 1번 대체제. 1번밖에 없어 보기가. 뭐다? 대체제라 그랬지. 우리가 대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물건과 B 물건이 만약에 대체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A 물건을 소비할 때 만족감하고 B 물건을 소비할 때 만족감이 어떻다? 같다 그랬어. 그래서 동질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 대체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은 동질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질적인 상품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똑같아질까요? 달라질까? 대체 관계된 물건들은 가격이 결국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만약에 대체제다. A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A에 대한 수요량은 줄겠지. 그러면 B로 가겠지. B 수요가 늘어나겠지. B 수요가 늘면 B 가격은 어떻게 될까? B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체관계된 두 물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격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 상품이 동질적인 상품의 경우는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 하나의 물 똑같은 거 형성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냉장고 시장이 지구촌의 냉장고 지구 전체 냉장고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은 우간다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든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든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가격이든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다? 똑같게 형성이 된다는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은 오로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이 돼요. 일물가 법칙이 완전 경쟁이 성립된다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나중에 부동산 특성에서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자 공급자들이 결국 시장에 참여하는데 완전 시장에는 시장에 지니까 퇴출이 있죠. 퇴출이 자유로울 거. 요거 자주 나오죠. 우리 시험에서. 완전 시장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최근에 나왔었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말 틀린 말. 근데 오늘 국어가 잘 안 돼요. 진입과 되게 자유로워야지 완전 시장이라 그랬지.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시장이 그만큼 불안전하다는 걸 말한다. 맞는 말이잖아. 자유로워야지 완전 시장인데 어렵다는 완전 시장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만든다 보시면 돼. 그러면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또 유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죠. 상품의 가격이 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물건의 가격이 싸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전부 다 구매력을 이미 다 갖췄다 보는 거야. 구매력을 갖췄기 때문에 본인의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은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두 번째 또 유명한 조건은 진입하고 나오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이 있죠. 정부의 간섭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이야. 참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이 전혀가 없다. 그래서 완전 시장 논리를 신봉하는 옛날의 고전학파 학자들은 정부는 그 시장에 제발 참여하지 말아라. 정부가 하는 역할은 국방의 의무만 것이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계속 했는데 그 신조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의 간섭 없다. 네 번째.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이 사람 수요자 공급자들이 물건을 거래하고자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수요자 공급자 가지고 있는 정보 있죠.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라고 표현한 배경은 모든 정보는 공개된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시장 참여자가 다 똑같이 공유한다라고 가정하는 구조가 완전 경쟁 시장 정보에서. 그러면은
모든 정보를 공개되고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우수한 정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자체에서는 이 정보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단순하게 봤을 때 그 부동산 시장은 과연 이 네 가지 성립 조건을 충족하느냐? 완전 시장에 들려면은 이 네 가지 충족 조건을 모두 다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돼. 전부 다 충족해야지 완전 시장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 얘네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면은 더 불완전 시장이다라는 비교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리를 개입시켰을 때,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소유자, 공급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비싸. 그렇죠? 비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가 되냐? 시장이 진입장벽이 되는 거야. 진입장벽이 되다 보니까 참여자 수를 소수로 만들어.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구매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할 거, 이렇게 되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상품의 동질에서 완전 일명 법칙이 적용되는 구조가 완전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상품의 동질한 것이 아니라 상품이 이질해요. 다 달라. 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 엄청 많아. 정부 공법 공부하시듯이 우리나라는 규제의 천국이야. 들어갈 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나올 때도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시장을 무슨 시장 만들어? 불완전 시장 만들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시장 참여자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잖아. 그렇죠? 정부의 우열관계에 의해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열등한 점 가진 사람한 대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 논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네 가지 성립 중에서 정보 있죠. 정보를 이제 별도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논하는 이론이 효율적 시장론이 되는 겁니다. 얘는 같이 세트로 연결이 돼. 그래서 이걸 딱 보시다시피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에 의해서 네 가지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시장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결론을 내리고 근거는 항상 이걸 꼭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인 그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뭐가 있을까? 그 특성을 그리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랬더니 지금까지 나오는 논리예요.